야, 진짜 2년이면 5배 오르는 거 맞지? 너 믿고 투자한다. 50년 우정을 믿고 30년 퇴직금을 통째로 건넸다가 무인도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단 1년 만에 1,500만 원짜리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30년을 일해 모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대출금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아내 명의로 된 집도 있었습니다. 그 돈이 단 1년 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인도 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TV 속 자연인을 보며 은퇴하면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속에서 약초 캐고 바닷가에서 낚시하며 여유롭게 사는 모습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공기 마시고 저녁엔 직접 잡은 물고기로 소박한 저녁상을 차리는 그런 삶. 저는 그 꿈을 믿었다가 노후와 가족을 동시에 잃을 뻔한 62세 가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랑도 미화도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노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제 실패담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한상호, 올해 62세입니다. 대기업 제조 부문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처음엔 현장을 뛰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기계 소리, 기름 냄새, 도면 위 숫자들이 제 하루 전부였죠.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이 다반사였습니다. 주말, 명절 가릴 것 없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2번 수술했고 손가락 관절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회사 하나 믿고 가족 하나 보고 버텼습니다. 20대 때는 맨 아래 기술자였습니다. 도면 배우고 현장에서 구르고 30대엔 반장이 됐습니다. 후배들 가르치고 작업 지시하고 책임지는 위치가 됐습니다. 40대 초반엔 과장까지 올랐습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으며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기자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이 하나둘 불려나가더군요. 희망퇴직,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송별회가 잦아질수록 다들 말은 안 해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나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았습니다. 언제 인사팀에서 호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게 공기처럼 회사 안을 떠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운 좋게도 조금 더 남았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 직원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기술직에서 관리직으로 옮겼습니다. 공정을 관리하고 사고 나면 책임을 대신 지는 자리. 그렇게 부장이라는 직함까지 달았습니다. 수십 명의 부하 직원, 거대한 공장을 책임지던 시절, 아침 회의에서 제가 한마디 하면 오후엔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게 보고가 올라왔고 제가 결정을 내리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퇴임식 꽃다발과 함께 끝났습니다. 퇴임식 날 회사는 나름 성대하게 준비해줬습니다. 3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십시오. 임원들이 악수를 청했고 부하 직원들이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꽃다발을 식탁에 놓는 순간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음날 아침 몸은 여전히 새벽 6시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더군요.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젠 작업복 입을 일도 공장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봤습니다. 아침 뉴스, 교양 프로그램, 재방송 드라마. 채널을 돌려도 별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뿐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아내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드세요. 응.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다시 TV를 켰습니다. 오후가 되면 아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러다 청소기가 제 발등을 툭툭 쳤습니다. 여보, 거실에만 있지 말고 산이라도 좀 가요. 보는 사람 숨 막히게. 아내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이었는데 집에서는 청소기에 밀려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사회에서도 필요 없고 집에서도 방해가 되는 존재. 그 공허함, 그 상실감이 제 인생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눈 뜨고 소파에 앉고 TV 보고 눈치 보고 밥 먹고 다시 TV 보고 잠들고.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30년 동안은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젠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야, 밥 한번 먹자. 하지만 대부분 바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아직 일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없었고 저만 덩그러니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긴장감 있게 일하던 그 사람은 어디 갔고 지금은 멍한 눈빛의 한 남성만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 노후인가?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보내다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TV를 보다가 자연인들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산속에서 약초 캐고 바다에서 낚시하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 그 욕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균열이 생긴 틈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기태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 아내 눈치가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더 하면 나가서 사람 좀 만나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기태였습니다. 상호야, 이번에 동창 모임 있는데 얼굴 좀 보자. 이제 너도 시간 많잖아. 솔직히 말해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동창 모임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사업 잘 된다. 누구는 자식 잘 됐다. 그런 자랑질이나 하는 자리. 하지만 갈 곳도 할 일도 없던 저는 아내 눈치를 피할 겸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의 마지막 안전선을 끊어버린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임 장소는 시내 한 식당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은 다들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배는 나오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몇 년 만이야? 다들 늙었네. 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런데 기태만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자신만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기태야, 너 요즘 뭐 하냐? 부동산 개발업 해. 요즘 괜찮아. 부동산 개발업? 그 말에 동창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 돈 벌겠네. 요즘 부동산 좋다며? 기태는 여유롭게 웃으며 명함을 돌렸습니다. 명함엔 부동산 개발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명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식사가 끝나고 2차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기태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호야, 너 퇴직했다며? 요즘 뭐 하냐? 그냥 집에서 쉬지 뭐. 30년 대기업 다녔으면 퇴직금 좀 받았겠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3억 5천 정도 받았어. 그 순간 기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태가 저를 사냥감으로 확정한 순간이 야, 상호야. 너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돼. 고생만 한 내 인생 이제 보상 좀 받아야지. 기태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통영 앞바다의 무인도 사진이었습니다. 푸른 바다, 작은 섬, 그 위로 내리는 햇살. 사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봐. 통영 앞바다 무인도야.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곧 관광단지로 묶여. 정말? 정부에서 남해안 개발 프로젝트 추진 중이거든. 내가 내부 정보 입수했어. 기태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이름 걸고 보증할게. 2년만 있으면 3배는 뛴다. 아니, 5배도 가능해. 3배, 5배. 그 숫자가 제 귀를 솔깃하게 했습니다. 지금 3억 5천 투자하면 2년 뒤엔 10억 넘게 받을 수 있어. 10억. 평생 기계만 만지던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정부 프로젝트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개울가에서 같이 개구리 잡던 사이, 여름이면 물놀이 하던 사이, 그런 친구가 저를 속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기태야, 나 부동산은 잘 몰라서. 야, 몰라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돈만 넣으면 돼. 기태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도 내가 준비하고 등기도 내가 다 처리해줄게. 너 나 못 믿어? 너랑 50년 지기 친구. 50년 지기.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야, 제일 친한 친구니까 그러지. 남들한테는 안 알려줘. 너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 좀 보상받아야지. 기태의 말은 정말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은퇴하고 여유롭게 살아야지. 그 돈으로 섬도 가꾸고 자연인처럼 살 수도 있고. TV에서 보던 그런 삶 말이야. 자연인. 그 말에 제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기태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억 5천이 10억이 된다. 그 돈이면 노후 걱정 없이 산다. 아내한테도 좋은 것 해줄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동창들을 만나고 돌아온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동창 잘 만나고 왔어요? 응, 잘 만나고 왔지. 동창들 얘기 다 똑같지 뭐. 아내에게 상의해야 하나? 아니, 아내는 분명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무인도는 무슨 무인도예요? 그런데 돈 절대 넣지 마세요. 분명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내 몰래 진행하기로. 30년 부부 사이에 이런 거짓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속이는 게 마음에 큰 짐이었지만 어차피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나중에 돈 벌면 그때 말하면 되지. 그때 가면 아내도 좋아할 거야. 며칠 뒤 기태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기태야, 나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오, 결정했구나? 잘 생각했어. 계약서 준비해 놓을게. 내일 만나자. 다음 날 기태를 만났습니다. 기태가 준비해온 계약서는 두껍고 복잡했습니다. 온통 법률 용어 투성이었습니다. 이거 다 읽어야 해? 아니, 괜찮아. 표준 계약서야. 그냥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저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퇴근하며 모은 돈. 허리 망가지고 손가락 망가지며 모은 돈. 그 돈을 송금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나?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때 기태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2년만 기다려. 10억 만들어줄게. 내 이름 걸고. 저는 믿었습니다. 50년 친구를 믿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 줄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잘 결정했어, 상호야. 2년 뒤에 고맙다고 할 거야. 기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것이 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섬이 어떤 땅인지, 그 계약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저 50년 친구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둘씩 시작됐습니다. 송금하고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기태가 중간중간 연락을 주며 진행 상황을 알려줬으니까요. 상호야, 등기 처리 잘 되고 있어. 곧 서류 나올 거야. 개발 계획 승인 거의 다 됐대. 우리 대박 나는 거야.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기태를 믿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기태 말엔 구체적인 날짜도 공식 문서도 없었습니다. 전부 곧 거의 확실해 뿐이었죠. 다만 다 잘 될 거라 믿고 싶다는 제 마음이 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송금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정리할 게 있다면서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목소리 톤이 이상했습니다. 왜? 이거 좀 봐요. 아내가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 통장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왜 잔고가 이렇게 없어요? 아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억 5천이 다 어디 갔어요? 당신 나 몰래 어디다 돈 썼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통영 앞바다 무인도에 투자했어. 2년 뒤면 10억 된다고. 기태가 그러더라고.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인도? 기태 씨요? 그 사람 말만 믿고 전 재산을 다 넣었다고요? 기태는 내 50년 지기 친구야. 날 속일 리 없어.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노후자금 전 재산인데 그걸 다 걸어버리면 어떡해요? 아내는 절규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고 싶었으니까요. 내가 30년 넘게 공장에서 썩으며 번 돈이야. 나도 내 인생 한번 주인으로 살아보겠다는데 당신이 보태준 거 있어?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가 죽을 때까지 돈 벌어오는 ATM기로만 보여?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일했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뭐야? 집에만 있으면 눈칫밥 먹고 청소기에 밀려나고 맨날 나보고 나가서 사람 좀 만나고 취미도 가지라며 좋은 투자처 있다길래 투자한 것도 잘못이야? 죄책감을 가리려 내뱉은 그 모진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당신을 ATM기로 봤다고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 30년 동안 당신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혼자 집안일 다 했어요. 아이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제가 보탠 거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 섬 직접 보기라도 했어요? 계약서는 제대로 확인했어요? 변호사 상담은? 아무것도 안 했죠? 기태 씨 말만 믿고 그냥 돈 넣은 거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딸 집으로 갈 거예요. 당신 혼자 알아서 하세요. 전 더 이상 당신 못 보겠어요. 여보, 30년 같이 살면서 큰 결정은 항상 같이 상의했잖아요. 집 살 때도 아이 대학교 진로 걱정할 때도 차 살 때도 사소한 거라도 다 나랑 같이 상의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노후 자금은 왜 혼자 결정했어요? 저는 당신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었나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이야? 좋아요. 당신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이제 모르겠어요. 아내는 캐리어에 짐을 넣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필요한 것들. 캐리어를 닫던 아내 손이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뭔가를 다짐한 듯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지금 너희 집으로 좀 갈게. 응, 아빠랑 좀 그래서.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아내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진짜 가는 거야? 아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ATM 기계로 살지 말고.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텅 빈 집, 혼자 남은 거실. 그제야 조금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막연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다만 인정하면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끝까지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이미 송금했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2년만 지나면 10억 된다. 그때 아내한테 사과하고 용서받으면 돼. 저는 스스로를 속인 채 통영 무인도로 향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TV 속 자연인처럼 살겠다는 꿈을 안고 하지만 섬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긴 꿈을 꾸는 곳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곳이라는 걸. 섬에 가는 배 안에서 저는 설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자연 속 자유로운 삶, TV에서 보던 그 모습. 하지만 배에서 내리는 순간 제 환상은 박살났습니다. 선착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미끄러운 바위에 배를 대고 뛰어내리는 식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배를 운전한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예, 여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실 건데요?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좀 살아보려고요. 어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너무 힘든 곳일 텐데. 그래도 조심하세요. 배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섬에 남았습니다. 섬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전봇대가 없었습니다. 수도관도 없었습니다. 가스관도 없었습니다.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위와 잡목만 있는 황무지였습니다. 전기를 설치한다?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곳이 전기도 가스도 물도 들어올 수 없는 진짜 무인도라는 걸요. TV 속 자연인들은 적어도 오두막집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텐트 하나 치고 버텼습니다. 기태가 곧 개발된다고 했으니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은 버너와 토치로 때웠고 마실 물은 육지에서 실어온 물통이 전부였습니다. 물 20리터를 싣고 오는데 배산만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식사는 통조림과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냉장고가 없으니 신선한 음식은 꿈도 못 꿨습니다. 며칠 지나니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섬은 그대로 암흑이 됐습니다. 불을 끄는 순간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별은 많았습니다. 하늘 가득 쏟아질 것 같은 별들. TV에서 봤다면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61세 남자에게 별은 그저 무서웠습니다.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컨테이너 대신 조립식 자재를 실어 날랐습니다. 철판, 강목, 단열재 전부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옮겨야 했습니다. 배 한 번 부를 때마다 돈이 나갔고 짐을 옮길 때마다 허리가 무너졌습니다. 혼자서 끙끙대며 조립식 컨테이너를 세웠습니다. 혼자서 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걸려 겨우 컨테이너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3억 5천을 투자했는데 섬에서 생활하는 데만 또 돈이 나갔습니다. 컨테이너는 좁고 답답했습니다. 여름엔 찜통처럼 더웠고 겨울엔 냉동고처럼 추웠습니다. 육지 한번 나갔다 돌아오면 20만 원이 깨졌습니다. 배삭, 교통비, 생필품 구입비,
돈이 물 쓰듯 나갔습니다. TV 속 자연인은 낭만이었지만 61세 남성에게 현실은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지옥 속에서도 저는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낚싯대를 들고 바다에 줄을 던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파도만 바라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래, 이게 여유지. 혼자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평생 쉼없이 일해온 나에게 이 정도 고요는 받아도 되는 보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잠깐의 도피였을 뿐입니다. 밤이 되면 컨테이너 밖에서 뭔가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톱인지 이빨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 손전등을 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이 오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씻지 못해 온몸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물이 귀하니까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로 몸을 닦는 게 전부였습니다. 옷도 빨지 못했습니다. 빨래는 육지에 나가서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대기업 부장 출신이 아니라 꾀죄죄한 노숙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더러웠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인가? 자문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잣말만 늘어갔습니다. 오늘은 뭐 먹지? 또 라면? 날씨 좋네. 근데 할 일이 없네. 아내는 잘 지내나? 딸은? 휴대폰으로 가족들 사진을 봤습니다. 아내와 찍은 여행 사진, 딸이 어렸을 때 사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만 버티면 10억이 된다는 기태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개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그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신도 몸 잘 챙겨요. 짧은 말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저도 일부러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미안해질까봐, 괜히 더 혼날까봐. 어느 순간부터는 며칠씩 연락을 안 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섬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기태에게 전화했습니다. 기태야, 개발 언제 시작돼? 아,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어. 정부 승인이 늦어져서 조금만 기다려봐. 얼마나 기다려야 돼? 몇 달 정도? 걱정 마. 반드시 된다니까. 잠깐의 침묵. 그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래. 그래도 진행은 되고 있는 거지? 응,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게도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3억 5천을 넣었습니다.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섬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날 아침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 전날 밤에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아내가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를 들을 기회였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보고도 다시 걸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미안해질까봐, 괜히 이 모든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은 또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고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조립식 컨테이너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러다 지붕 날아가겠는데?
밖으로 나가 지붕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빨리 고쳐야겠어.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지붕은 미끄러웠습니다. 아! 순간 몸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로 떨어졌습니다. 뚝!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른팔이 기괴하게 꺾였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팔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게 확실했습니다. 빗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팔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휴대폰이 바위에 부딪혀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행히 전원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왼손으로 간신히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섬에서 다쳤어요. 어디세요?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통영. 앞바다. 무인도. 무인도요? 정확한 섬 이름이나 좌표를 알려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인도예요. 말하는 동안 빗물이 휴대폰에 떨어졌습니다. 액정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빗물에 젖은 휴대폰은 끝내 전원이 꺼졌습니다. 그 뒤로 구조 신호는 끊겼고 수색은 쉽지 않았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팔은 점점 더 아팠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빗물 섞인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컨테이너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미터도 못 갔습니다. 기력이 다했습니다. 바위 틈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빗물을 피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보, 수진아, 아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딸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보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 다친 몸보다 더 아팠던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가족을 위한다며 가족을 배제한 선택, 아내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투자, 50년 친구를 맹목적으로 믿은 어리석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 입혔다는 걸. 이틀을 버텼습니다. 정확히는 이틀인지 3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도 흐려졌습니다. 눈을 뜨면 비었고 눈을 감아도 비었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간신히 빗물을 마셨습니다. 먹을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죽는 거구나. 가족도 못 보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제 실종을 신고했고 수색을 시작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마 아내였을 겁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해서 신고했을 겁니다. 화가 나서 떠났어도 결국엔 저를 걱정한 겁니다. 해경에 구조되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연인이 아니라 그저 고집불통 남자였다는 것을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는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오셨어요. 아내와 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 발짝도 안으로 못 들어오고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화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마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을 겁니다.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섬도, 돈도,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큰 소리치던 이 가족이 내 선택 때문에 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게 가슴을 찍어 눌렀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혼자 결정했어. 가족 생각 안 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돈 잃은 건 괜찮아. 나 당신이 다쳤다는 얘기 듣고 혹시라도 잘못됐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 생각 하나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아내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당신은 하나뿐이잖아요. 그날 알았습니다. 나는 ATM기가 아니라 가장이었고 아내는 잔소리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파제였다는 걸.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그래도 완전히 늦기 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몸 여기저기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다치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겁니다. 퇴원하는 날 아내가 짐을 챙겨줬습니다. 집으로 가요. 응.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아무도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며칠을 쉬었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 섬 어떻게 할 거예요?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섬에서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개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가봐야겠어. 저도 같이 갈게요. 다음 날 아내와 함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영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 저는 기태가 준 계약서와 등기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 섬 좀 팔고 싶은데요. 중개인은 서류를 받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왜요? 뭐가 문제인가요? 중개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기태 씨랑 기획부동산 일당이 작업한 땅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섬 전체가 아니라 15분의 1 지분이에요. 그것도 공동 소유 형태로 되어 있어요. 15분의 1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섬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절대보전지역이요? 개발은커녕 화장실 하나도 못 짓는 땅입니다. 그럼 관광단지 개발은요?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계획 없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땅이에요. 기태 씨가 거짓말한 거죠.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중개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수법이에요. 절대보전지역 무인도를 15분의 1씩 나눠서 여러 명한테 팔아요. 개발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요. 그러면 한 섬으로 15명을 사기치는 거죠. 그럼 이 땅은 얼마예요? 중개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500만 원에도 안 팔립니다. 네? 아무도 안 사요. 쓸모없는 돌덩이거든요. 1,500만 원. 3억 5천만 원이 1,500만 원. 95%가 증발했습니다. 쉽게 말해 평생 모은 돈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돌멩이 한 조각을 산 겁니다. 기태 씨는요? 연락이 되나요? 번호 바꾸고 잠적했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돈 받으면 바로 사라집니다. 찾기 힘들 겁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아줬을 뿐입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62세에 다시 시작이라니. 거리를 걸으며 저는 기태를 떠올렸습니다. 50년 우정. 개울가에서 같이 놀던 친구. 여름이면 물놀이 하던 친구.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속였습니다. 50년 우정을 담보로
친구를 사냥한 겁니다. 집에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셨죠?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거래예요.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했잖아요. 개발 가능하다고. 구두 약속은 증거가 없어요. 계약서에도 개발 보장 조항은 없죠. 기껏해야 민사소송 정도인데 기태 씨를 찾아야 소송도 가능합니다. 결국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30년의 결정체가 단 1년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 허리 망가지고 손가락 관절 망가지며 모은 돈,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여보, 차 드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지나간 일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바보였어. 왜 당신 말을 안 들었을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62세지만 다시 시작하겠다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아내는 묵묵히 절약하며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상호 씨? 기태 씨 잡혔습니다. 진술 좀 받아야 하는데 경찰서로 한번 나오실 수 있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태가 잡혔다. 그동안 번호 바꾸고 잠적했던 그 친구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아내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기태 씨, 다른 피해자 신고로 잡혔습니다. 한상호 씨 말고도 피해자가 12명 더 있어요. 12명이요? 네. 전부 같은 수법이에요. 오래된 친구, 동창, 선후배. 그렇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통영 무인도 지분을 팔았습니다. 전부 절대보전지역 15분의 1 지분. 한 섬으로 15명 사기친 겁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기태 씨 한번 대면하시겠습니까? 진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기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 개울가에서 놀던 친구, 그 친구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태야. 기태는 저를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왔어? 너 왜 그랬어? 우리 50년 친구 아니었어? 50년? 그게 뭐가 중요한데? 기태는 태연했습니다. 상호야, 난 너한테 총 들이댄 적 없어. 협박한 적도 없고 계약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내가 알아서 사인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거짓말했잖아. 개발 가능하다고. 2년 뒤 10억 된다고. 기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예상이었지. 확정이라고 한 적 없어.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보장 조항 없잖아. 넌 법률 전문가도 아니면서 계약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했어. 부동산 전문가한테 상담도 안 받았지? 변호사한테 계약서 검토 맡기지도 않았고 아내한테 상의도 안 했잖아. 기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누구 잘못이야? 속은 내 잘못이지.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0년 친구를 못 믿어서 일일이 확인하고 의심해야 했다는 거야? 그래야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기태 씨, 지금 피해자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죠. 전법 안에서 이랬어요. 기태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50년 친구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소송해야 해요. 소송? 네. 돈을 찾아야죠. 조금이라도.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 뭐? 몰래 조금씩 모았어요. 비상금으로 2천만 원 정도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변호사 좀 쓰고 소송 비용 쓰면 혹시 돈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찾아야 해요. 아내 2천만 원. 30년 동안 몰래 조금씩 모은 돈.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 모아둔 돈. 그 돈을 꺼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법적으로 완벽해요. 사기죄 입증이 힘듭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고지, 착오 유발 등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돈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태 씨가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몇 달간의 소송. 법정에서 기태를 다시 봤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원고는 투자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부장 출신입니다. 본인이 계약서를 읽고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했습니다. 기태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강요도 허위 정보 제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 있었고 원고가 확인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개발 가능성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다는 주장은요? 예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장한 적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패소했습니다. 형사고소도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도 졌습니다. 아내 2천만 원마저 변호사 비용으로 날아갔습니다. 3억 5천도 모자라 아내가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그 소중한 비상금 2천만 원까지 제 고집 때문에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는 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알아요. 모든 걸 합법적으로 포장하고 구두 약속은 증거로 남기지 않고 계약서는 완벽하게 만들어요. 특히 오래된 친구, 신뢰관계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의심도 안 하죠. 50년 친구가 작정하고 속이면 그리고 전문 조직과 짜고 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억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2천만 원도 날아갔습니다.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생각해요. 돈은 못 찾았지만 당신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못난 저를 이해해주고 상의도 없이 퇴직금 전부를 날린 저를 아내는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 못 갚을 그 깊은 마음 앞에 저는 그저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62세, 30년을 일해본 퇴직금 전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팔 두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 저는 낮에는 배달 오토바이를 탑니다. 차를 팔아 오토바이를 샀고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으면 한때 수백 명을 거느리던 대기업 부장이었다는 사실이 가끔 웃기게 느껴집니다. 옆 차선의 고급 세단, 그 안에 앉은 양복 입은 사람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런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오토바이 위에 앉아 음식을 배달합니다. 밤이 되면 대리운전 앱을 켭니다. 술 취한 사람의 차를 몰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아저씨 빨리 가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운전합니다. 처음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혹시 누가 알아볼까봐 늘 아래만 보고 걸었습니다. 저 사람 한 부장 아니야? 그런 말이 들릴까봐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건 일이 아니라 도망쳤던 선택이었구나.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62세에 다시 시작하는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건 가족 몰래 전 재산을 날리고 무인도로 도망쳤던 그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고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누가 알아봐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으니까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습니다. 손은 트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일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무인도에서 의미 없이 보내던 시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에게 첫 월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섬 하나 살 돈은커녕 예전 회식 한 번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땀으로 제 노력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말해주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건강하게 다시 시작한 게 중요하다고. 그날 저녁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직 대출금이 남은 집이 있지만 앞으로 지키면서 살아야겠다고 늦은 다짐을 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요. 얼른 씻고 밥 먹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목이 메어 밥 한 숟갈을 뜨지 못했습니다. 상해 한마디 없이 30년 넘게 번 돈을 욕심 때문에 하루아침 날려버린 이 못난 남편을 아내는 끝까지 원망하기보다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시 제 손을 잡아준 아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보물은 무인도가 아니라 바로 곁에 있었다는 걸요. 그 순간 무인도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따뜻한 가족, 이게 행복이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가난이 아니라 조급함과 욕심이라는 걸. 저는 조급했습니다. 퇴직 후 공허함을 빨리 채우고 싶었습니다. 한 방에 큰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TV 속 자연인처럼 낭만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환상이었습니다. 노후의 보물섬은 지도에도 바다 위에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이 순간, 그리고 내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오늘 하루가 제가 찾던 진짜 낙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퇴직 후 공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친한 친구가 좋은 투자처를 알려준다고 하나요? 부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50년 친구도 작정하고 속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꼭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소중한 건 먼 곳의 낭만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가족입니다.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절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제 실수를 반복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헬멧을 쓰고 신호를 기다립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고 제가 선택한 다시 시작이니까요.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7살짜리 아이를 옆집에 맡겨두고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요. 저는 그날부터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엄마 역할까지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그 남자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남자는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일어나 물을 끓이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는 혼자 밥을 먹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이 산에서 혼자 산 지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한때는 저도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어린 아들이 있었고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38살이 되던 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부족하게 키우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일을 했습니다. 방사선 구역 안으로 들어가 배관을 확인하고 밸브를 점검하고 센서 수치를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월급은 괜찮았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도 붙었고 특수작업 수당도 따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집에 없어요. 돈만 벌어다 주면 다인 줄 알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 달의 보름은 야간 근무였고 주말에도 비상 점검이 잡히면 새벽에 나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아이를 키웠고 저는 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가 끊겼으니까요. 결혼 15년째 되던 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45, 아들은 7살. 그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이 뛰어나와 아빠 하고 안기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실 옷장을 열어보니 아내 옷이 절반쯤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 아이 좀 잠깐 봐달라고 해서 맡기고 갔는데 아직도 안 왔어. 아주머니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많이 불안한 듯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친정에 있을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서랍에서 짧은 글이 적힌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안해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 건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줄로 끝이었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언제 와? 엄마한테 전화해봐. 저는 매번 곧 온대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아이의 엄마 역할까지 혼자 맡았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야간 근무를 최대한 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월급은 줄었지만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들 가방을 챙기고 유치원 버스 시간에 맞춰 아이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에는 아이를 안고 서서 재웠습니다. 침대에 눕히면 다시 울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씩, 2시간씩 서서 흔들어주면 아이는 겨우 잠들었습니다. 저도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입학식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저희는 둘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다른 가족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저는 일찍 퇴근해서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는 게 어색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투정 한 번 하지 않고 잘 먹어주었습니다.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철순의 엄마는 돈가스도 만들어주고 스파게티도 해준대 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아빠가 다음에 해줄게. 하지만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챙기는 것도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알림장에 적힌 대로 색종이, 풀, 가위, 스케치북 하나하나 사서 챙겨주었지만 가끔은 빠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오늘 준비물 안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라고 말하면 저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다 챙겨주는데 저만 못 챙겨준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항상 들고 다니며 아들 말을 적었습니다. 내일 체육복 필요해. 다음 주 소풍가. 미술 시간에 물감 가져가야 돼. 하나하나 적어두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필요한 걸 샀습니다. 주말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마른 옷을 개는 일.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아내가 하던 걸 지켜만 봤지 직접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색깔별로 분류하는 것도 섬유 유연제를 넣는 타이밍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아들 옷을 다림질하고 양말을 짝짓고 속옷을 개어 넣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 나갔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수록 비참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동료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힘내세요 라고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저는 47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들 가방을 챙기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고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들 숙제를 봐주고 같이 책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엄마 사정이 있어. 그럼 우리한테 전화라도 하지 그래? 글쎄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 등을 쓰다듬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그 후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아들 생일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왜 아이까지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탓도 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저는 집에 없었고 아내는 혼자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아들만큼은 절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 전부였고 제가 버텨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 얼굴을 보면
오늘도 하루 버티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승진하면 출장이 잦아지고 야근이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승진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잠이 부족해도 몸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였고 아이에게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더 버텼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컸지만 여전히 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많이 깊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산골 시골에 혼자 계셨고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계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등 굽은 채 논밭을 일구고 산에서 나무를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대. 우리 시골로 내려가서 할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할아버지 보러 가자. 짐을 꾸렸습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아들 전학 서류를 준비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떠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더 많이 늙으셨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르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침을 자주 하셨고 밤이 되면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늦으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계시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도시는 늘 숨이 막혔는데 산에 오니 밤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몸을 씻겨드렸습니다. 밤에는 아들 숙제를 봐주고 학교 준비를 시켰습니다. 아들은 시골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5명밖에 안 됐지만 아들은 금방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손자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참 착하게 컸구나. 아버지 덕분입니다. 네가 잘 키운 거지. 아버지는 가끔 과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손자 얼굴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어머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혼자 사셨습니다. 아버지 외로우셨죠? 괜찮았어. 너처럼 혼자 아이 키우는 것보단 나았지.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아들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말씀도 적어지셨습니다. 하루는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힘을 내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아들이 상장을 보여드리면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알아. 내 몸은 내가 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끝까지 지켜줘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우리 손주도 너처럼 착하게 잘 컸어. 아버지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손주 부족함 없이 네가 잘 키워라. 그게 너한테 남은 가장 큰 일이다. 네, 아버지.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마을에서 사셨고 마을 사람들도 아버지를 잘 알았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혼자 사시면서도 늘 웃으셨지. 마을 어른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 산소 옆에 모셨습니다. 산 중턱, 소나무 아래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절을 올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 유품과 시골집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저와 아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계속 키워야 했고 생활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월급이 없었던 탓에 저축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다시 일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도시 학교로 다시 전학을 갔습니다. 시골 생활이 익숙해졌던 아들에게 도시는 다시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나 잘할 수 있어. 아들은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도 몸도 공허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저를 아들이라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잘 키워라. 그게 너한테 남은 가장 큰 일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키는 제 어깨를 넘었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녁은 내가 해놓을게. 네가? 아빠 늦게 들어오잖아.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아들은 간단한 요리를 배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제가 해주던 것들을 아들이 따라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뭐가? 당연한 거지. 아들은 정말 잘 자랐습니다. 엄마 없이 아빠 하나만 보고 컸는데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아들은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아빠, 나 대학 갈까? 가고 싶으면 가야지. 근데 돈이, 그건 아빠가 걱정할 일이야. 저는 야근을 더 했습니다. 주말 특근도 다시 자원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아들을 보면 기특했습니다. 수능을 보고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붙었습니다. 아빠, 붙었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빠 덕분이야. 아니다. 네가 잘한 거야. 아빠 고마워. 여기까지 키워줘서, 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키워줘서 고마워 아빠. 당연한 걸 가지고 나 열심히 살게. 아빠 실망시키지 않을게. 아들 얼굴을 보니 어린 시절 옆집에서 데려왔던 그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살, 엄마를 찾으며 울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저는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아빠한테 부담 주기 싫어. 괜찮아. 아빠가 벌어. 그래도 나도 이제 컸잖아. 내 용돈은 내가 벌고 싶어.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다니고 저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밤 근무를 하고 나면 며칠씩 몸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퇴직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아들은 졸업 전에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들이 취직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내가 돈 벌게. 아빠는 좀 쉬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이제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날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생활비. 아니야, 네가 써. 아빠 받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는 봉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우겼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잘 사는 게 아빠한테 가장 큰 효도야. 몇 달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독립하려고. 독립? 응.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얻으려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아빠 괜찮아? 당연하지. 내 나이면 독립해야지. 얼마 뒤 아들은 바로 살 곳을 구했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책과 작은 살림살이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사 가는 날 저는 아들을 도왔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 응, 아빠. 자주 올게. 아들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아빠 왔어요? 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도 마주 앉아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아들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들을 챙기는 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모든 게 혼자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도 집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들 방문을 열어보면 텅 빈 책상과 빈 옷장만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가고 나면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고 아들만 키웠습니다. 그 외의 삶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시던 그 산골집, 부모님이 묻히신 그 산, 그곳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 잘 키워라. 그게 너한테 남은 가장 큰 일이다.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제 아들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도시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 그게 제 남은 삶의 전부일까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빌딩과 자동차와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그곳이 자꾸만 그리웠습니다. 정년퇴직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다닌 곳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래, 아버지 집이 있는 산으로 가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던 날들, 시골 마당에 평상을 펴고 셋이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그 시간들, 아버지는 손자 손을 잡고 산길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다람쥐, 아들이 소리치면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상을 차려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감자조림, 김치,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그보다 좋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밥 더 드릴까요? 아들이 물으면 그래 할아버지 많이 드셔.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자와 아들을 번갈아 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셋이 모여 있으니 참 좋구나. 산에서 보낸 그 짧은 시간은 제 생애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응 아빠. 아빠 여기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시골? 할아버지 산소 있는데. 전화 너머로 아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편하게 여기서 살지. 시골에 가면 병원도 멀고 아빠 힘드실 거예요. 괜찮아, 너도 이제 직장 다니고 아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아빠가 그렇다면 알겠어요. 이제는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옷까지, 몇 권의 책, 사진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차를 끌고 왔습니다. 데려다 줄게. 함께 산골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루를 닦고 방을 쓸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저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묻히신 그 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길을 걸어 부모님 산소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아래 부모님과 아버지가 나란히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버지 곁에서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아버지 목소리 같았습니다. 잘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 길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아들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저는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가요. 그래, 천천히 가자. 그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산에서 보낸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걸, 가족이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 저는 그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이곳이 제가 남은 생을 보낼 곳이었습니다. 산은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산에서의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자동차 경적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 벌레 소리, 그것만 들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혼자상을 차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둠에 잠긴 산,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 그 모습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혼자가 되면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웠습니다. 왜 아이를 버리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내를 찾고 싶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함께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도 힘들었을 겁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혼자 집을 지키고 늘 혼자였으니까요. 제가 집에 더 자주 있었다면, 아내 말을 더 들어줬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잘 키웠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아들은 이제 훌륭한 어른이 되었고 제 앞가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마당에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말없이 받아주고 아무 조건 없이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올라 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이제 저도 편히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부모님의 대답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하늘 가득 별이 빛났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쉴 틈 없이 일했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제 시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밤이 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제 추억이 있는 이곳이 좋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산에서, 부모님 곁에서 조용히 남은 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산에서 사는 것이 늘 편한 건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난방을 해도 집안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장을 보러 가려면
산길을 한참 내려가야 하고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럽습니다.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골의 밤은 칠흑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병원이 멀어 쉽게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고 산은 늘 저를 받아줍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라고도 무엇을 하라고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있어 주기만 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평생 무언가를 쫓아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아들을 키워야 했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제 인생이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성공도 없었고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고 부모님을 모셨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산이 저는 좋습니다. 부모님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 아들과 함께 올랐던 그 산, 모든 기억이 이곳에 있습니다. 해가 지면 마당에 앉아 노을을 봅니다. 빨갛게 물드는 하늘, 천천히 어두워지는 산, 고요히 흐르는 시간, 그 속에서 저는 평안합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삽니다. 산이 주는 평온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삽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여러분도 삶이 힘들 때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평온하게 우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